잠시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이번 주에도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빼고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에 한국당에서 경제 실정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 청년 정치.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와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또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골라오신 이번 주 중요한 정치 문제의 장면들 가운데 첫 번째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네, 장예찬 실장께서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청심.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좀 더 폭넓게 보자면 국회 정상화 관련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예.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 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단독 회담 그리고 5당이 아니라 3당과의 회담을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조율하고 있고요. 예. 원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인지, 네. 합의를 원칙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합의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이 문구 하나를 놓고 또 국회 정상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이 내부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면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예. 바깥에서 바라보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5명인지 3명인지 때문에 대통령과의 회담이, 그리고 합의 처리인지 합의가 원칙인지 때문에 국회의 문을 못 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대기실에서 이 고은영 위원장님과도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네.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존경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 성실입니다. 네. 사실 성실을 제외하면 존경할 수 있는 덕목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성세대의 어떤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워야지, 네. 지금은 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원인 제공을 했고 누가 양보를 더하느냐 덜하느냐 떠나서 청년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분들은 한 달에, 제가 세비 이야기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만 1,0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 일을 매개로 이렇게 바깥에서 뭔가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의 내용이 합의 원칙이냐 합의 우선이냐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국회를 더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싸우시더라도 국회 안으로 돌아가서 싸워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청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청은 청와대를 의미하는 청자고요. 그리고 무엇을 더 해야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청와대가 나름대로 그 여야 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만남 조건을 나름대로는 이제 양보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대1, 그러니까 5당 대표를 만나되 황교안 대표와 1대1 단독회담을 동시에 따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왜 못 받는다고 하는 거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사실은 5당에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참여한 당이지만 네. 원내 교섭단체라는 근거도 없고, 원내 정당을 다 불러들일 거면 지금 민중당이나 대한애국당도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5당을 나르는 기준 자체가 좀 자의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순서에서만이라도 청와대가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여진이 있었을 것 같아요. 3당으로 자르기 어렵다면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먼저 하고, 네. 그 회담이 끝난 직후에 5당 회담을 병행하자 했다면, 지금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황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할 여지가 있었을까 싶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얼마나 더 양보하고 덜 양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실한 모습, 일하는 모습을 특히 청년 세대에게 보여줘야만 청년들의 정치 혐오를 좀 막을 수 있다. 네. 이런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양보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고요. 한국당은 3당과,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3당 대표들하고 만나고 또 동시에 1대1 회담을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뭐 청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 네. 이렇게 정치의 현안들을 짚어보면서 사실 사안 자체에 좀 매몰이 되다 보니까 전체 큰 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가 한 달 넘게 이렇게 중지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상 한 국가에서 봤을 땐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이번에 이런 그 3대1, 5대1
1대1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장해찬 실장님과 마찬가지의 그런 좀 참담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3대1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정 상설 협의체 이 부분도 사실은 5당으로 지금 출발을 했었고 저와 같은 제가 소속돼 있는 녹색당이라고 하는 작은 정당 그리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의 테이블에 룰을 정하는 그런 한 달이 넘도록 이 룰도 못 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꾸 소수의 의견들이 배제되는 아까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얘기하셨는데 또 거기서 다른 정당들을 더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지금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수많은 입법을 만들어내고 위원회들을 구성해서 소수의 의견을 계속해서 배제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배제되는 의견에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 이 부분이 몹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가 지금 법안 처리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지금 청년들의 실상과 대비시켜준 부분에서 아마 반론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제 현안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경제 실정 문제를 짚어보는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어달라. 아마 국회로 복귀하는 명분으로 경제 실정 청문회를 제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접 듣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경제 실정 청문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엇이 잘못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이러한 경제 실정 청문회에도 당연히 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을까요? 일단 전망을 좀 해주시죠. 안 받겠죠. 아, 그래요? 지금 왜 그렇게 한국당 보십니까? 입장에서는 주겠다는 것은 없고 달라는 것만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받긴 힘든데 네. 만약 한국당이 국회 복귀와 추경안에 대한 조건 없는 통과를 전제로 건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청문회의 이름 자체는 바뀌겠죠. 예. 경제 실정이라기보다는.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오히려 이 추경안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을 통 크게 받아주는 게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공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표 등을 통해서 1분기 우리의 OECD 결과 경제 성장률이나 투자율도 그 이전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잖아요. 예. 마이너스 0.3으로 전망이 됐는데 0.4가 나왔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추경안을 안 받아주고 국회 밖에서 버티게 되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힘들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통 크게 추경안 받아주고 우리가 너네가 하자는 거 다 협조해줬는데 경제 한번 살려보세요라고 네. 역공을 취하는 이런 좀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언제까지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나 여당이 편성한 예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 한 다음에 그때 책임을 묻는다면 훨씬 더 날카로운 공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청문회보다 오히려 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한국당 지도부가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를 주제로 한 뭐 이게 네. 실정이 됐든 어떻든 간에 그런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제안하고 있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발등을 찍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 때 제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리고 경제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인가?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청문회 자체가 정당성도 명분도 그리고 콘텐츠도 부실한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세비가 사용이 된다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국회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청문회 방식을 충분히 채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그 수많은 위원회들 왜 만들어 놨습니까? 왜 추경을 만들어 놓고 왜 지금 눈 깜빡하면 또 가을이 다가오고 2020년 예산안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청문회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청심 2. 네, 이것은 대통인가 소통인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참 비판하고 싶은 지점들이 많은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네. 지난 6월 5일에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대표의 취임 99일이었고 100일 기념 행사를 좀 했습니다. 황교안 2040 미래찾기라는 그런 토크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한 건데요. 예. 진행 전에 뭐 푸드트럭에서 직접 음식들을 나누는 체험도 했었고, 그리고 네. 행사 말미에는 가족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애창곡을 부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듣고 대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팬클럽 모임을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거대 야당 책임을 네. 가진 정당의 대표로서 본인의 소신을 보여줄 수 있었던 토크 콘서트였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예. 한편으로는 지금 헝가리 사고 이후에 지금 국민적인 애도 그리고 많은 관심사가 이렇게 있는 지금 몹시 위중한 이런 시기인데, 네. 여기서 이런 토크 콘서트 행사 자체가 좀 사실 팬클럽 모임도 때를 가려서 합니다. 이거 너무 때를 못 가리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국회에 들어가셔야지 국회 마당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자유한국당 당직자분들이 걱정이 좀 되는데요. 청년 당직자분들 장외투쟁하고 한송교 사무총장한테 욕 얻어먹고 굉장히 피곤하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지금 이 행사에도 얼마나 동원이 됐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는 좀 사실은 좀 가질 수밖에 없고,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네, 동원된 부분은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짚어주신 이 지금 장면, 대통인가 소통인가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대통은 대통령 대선가도 그런 그런 행보, 소통은 이제 젊은 층과의 소통,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소통 잘하면 대통령 되는 거죠. 정치인이 대통령을 목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하신 것처럼 현장에 참석했던 청년이 황교안 대표에게 그동안 한국당은 청년들 많이 동원해 왔다. 예. 이제는 그런 식의 동원하는 정치는 끝내야 된다는 질문을 했고요.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동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뼈아픈 질문들이 저 현장에서도 실제로 있었다는 걸 보면 네. 단순한 팬클럽 행사는 아니었다. 실제로 뭔가 할 말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날카로운 질문도 할 수 있는 행사였다는 점에서 저는 나름의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물론 황교안 대표 행보 여전히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중도층 외연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를 추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취임 100일을 맞아서 황교안 대표가 출판물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주목하는 게 30대 초반의 청년 작가를 공저자로 이름을 세웠어요. 예. 보통 정치인들이 자기 책을 쓰면서 청년들의 도움을 받거나 대필 작가 도움을 받을 때 그 이름을 기재해 주지 않는데 30대 청년의 이름을 본인과 동등하게 작가로서 같이 세워줬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부터 저는 조금씩 그래도 정치권의 문화가 변하고 있구나. 칭찬해 줄 것은 좀 칭찬해 주자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나름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사회도 개그맨이 보셨더라고요. 네, 네. 전문 정치 네, 황현희 씨가 원인이라거나 맡았군요. 네. 뉴스 진행자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시도는 우리가 태도를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태도만 바뀌면 비판해야 되지만 이제부터 본질도 청년 친화적으로 바뀌겠다고 하니까 이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조금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고 위원장께서는 뭐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저런 행보 말고 어떤 행보를 해야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푸드트럭 체험 행사 좀 네. 열렸었는데요. 토크 같은 콘서트 날, 직전에 했죠. 네, 네. 직전에 옷도 갖춰 입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선출직에 도전했던 제주도지사에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사진 찍는 이런 일들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에 저는 1년째 현장에서 그분들과 직접 아직까지도 연대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보들이 유의미하려면 네. 국회 안에 다시 들어가서 푸드트럭 관련 그리고 청년 관련 입법을 하셔야죠. 일을 하셔야죠. 그런 진정성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세월호 세대입니다. 퀴어와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대이기도 하고 3세대 인권, 시민 불복종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의 20대와 소통하려면 세월호 막말자들 명확하게 징계해야죠.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그리고 지금 30대 전인데요. 네, 그 실장님께서도 30대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의 30대 수십 번의 그리고 수백 번의 입사 원서를 쓰고 그리고
물리적 접촉 한 번도 없이 인생을 재단당하고 평가당하고 그리고 빚을 져서 결혼을 하는 세대입니다. 내 새끼 미세먼지에 보호하려고 하지만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김성태 의원 불공정 채용의 의혹에 지금 있는 김성태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비호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사라도 하셔야죠. 이런 모습들을 천천히 밟아 나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매우 짧은 제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뉴스가 여러 차례 나갔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망언을 하고 당권 3개월 정지 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 네, 50여일 전의 일인데, 네, 본인의 SNS에 또 한 번 망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사과를 하고 징계받았던 내용들은 유가족에게 소송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네. 소송을 받기 싫어서 사과를 한 것이었다라면서 꽥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네. 다시 한번 망언들을 좀 했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세대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또 알겠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간단하게 일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와 관련된 발언을 한 시점이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과한다는 입장과 함께 페북과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4월 15일이니까 벌써 지지난달이 되는군요. 자유한국당의 당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합니다. 그 뒤에 최근에 6월 4일에 본인이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과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꽥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다시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 발언을 너무 막 조명해서 확대해 줄 필요도 없지 않나. 좀 약한 징계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엄밀히 말하면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네. 추후에 만약 이 차명진 의원이 다시 당협위원장이 되거나 공천을 받게 된다면 그때 더 큰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 사실은 이 정당 주변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색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잃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강성파의 발언, 지나치게 강도 높은 발언, 심해지면 막말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일일이 너무 확대 조명해서 비춰주는 게 정치 혐오 현상을 낳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분명히 앞으로 제기되는 막말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하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이전까지의 징계가 약했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징계에 대해서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그 징계를 뒤집는 것 역시 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황 대표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한국당 의원들이나 관련자들의 막말 이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황 대표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죠. 돌이라도 던지시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당 대표의 당을 잘못 관리한 책임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네. 지금 황 대표가 이제 앞으로 재발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차명진 의원이 또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잖아요. 네. 그럼 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돌이라도 맞으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야기 하신 다음에 다음 날에 토크 콘서트를 하신 거군요. 저는 아까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의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 네. 황교안 대표께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셨던 대로 징계를 뒤집는 것이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 지역의 당원들 그리고
이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세월호 유가족들과 저는 별개의 소통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대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할 거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이런 공개석상에서 책임지겠다 말 하나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솜방망이 징계가 불러온 또 다른 망언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장해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 6월 6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의 한 대목을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추념사 도중에 이 애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는 대단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필 광복군에 합류한 이 약산 김원봉 선생의 예를 들게 되면서 많은 또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약산 김원봉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매우 분분하고요. 네. 저도 그 역시 그가 이 역사의 비극의 희생자 중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김원봉은 월북 이후에 6.25 전쟁의 어떤 공을 세운 공로로 북한 정부에서 훈장까지 받았던 최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저 현충일 자리 그리고 저 자리에는요. 다른 희생자들보다 6.25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참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현충원에도 6.25 희생자분들이 가장 많이 안장되어 있고요. 저 자리에서만큼은 최소한 6.25에 대한 공로로 북한의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거론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다른 자리, 이를테면 3.1절 기념 행사라던가 광복 기념 행사에서 언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일인데 네. 시기와 장소를 너무 잘못 고른 것이 아니었나. 통합을 이야기하려다가 오히려 통합을 또 그르치는 발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이 좀 유감스러워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고 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역사 전쟁 성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예.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의 자체, 학술적인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당시의 독립운동 공훈 자체는 어떤 사람들도 이제는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쟁점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째 쟁점, 서훈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충일의 자리에서 예. 이러한 멘트들을 하는 것들은 사실상 지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런 면담의 룰을 만드는 이런 과정, 그리고 어디가 진짜 잘못을 하고 있나라고 한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예. 의도된 좀 도발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인 고려가 깔린 발언이라고 두 분 다 판단을 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참 아쉬운 게요. 전체적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가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애국이라는 틀 안에서 보수와 진보 함께 나가자. 이 사회가 더 이상 보수나 진보로 진단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인식에도 참 공감을 했습니다. 예. 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왜 굳이 제 생각에는 좀 과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과욕을 부려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떠먹을 수 있는 반찬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김원봉이라는 네, 이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 그 반찬을 놓는 바람에 정말 잘 차린 다른 밥상마저도 이제 좀 보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다른 논의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지난번 사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도 우리가 굳이 독재 후회라는 단어를 썼어야 됐느냐. 그 부분이 또 정치권 논쟁이 됐잖아요. 이제 옳고 그름 이 표현을 쓰는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통합을 계속 지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통합에 저해를 할 수 있는 민감한 발언이나 민감한 비유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안 쓰시면 정말 좋은 추념사나 정말 좋은 기념사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참모진들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견해는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한 장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합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네요. 일하기 싫으면 빨리 사퇴해라. 국회 상황이죠? 네, 국회 중단 사태 해법 제시 중에 타협이나 고리타분한 협상안이 아니라 가장 속 시원한 대안이 이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개특위 위원장이기도 하신 민주당 이상민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당시 인터뷰에서 의회 해산제도 그리고 국민 소환제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는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이런 것들이 정의당에서 먼저 강하게 이야기가 나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상민 의원이 그 국회 해산도 얘기했고 말씀대로 네. 이제 국민 소환제도 얘기했는데 의회 해산은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는 좀 안 받는 제도라고들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원래가 그 내각 불신임하고 의회 해산을 이렇게 균형 네. 있게 이제 놓는 제도라고 하는데 국민 소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소환제 실제로 지방자치정부에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주민 소환제라는 네, 이름으로. 2007년도에 이 하남 시의원들 2명이 국민소환제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유일한 케이스고 참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통한 퇴출이 가능한데 네.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뭐 아까 말씀하신 의회 해산이나 국민소환제 모두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정답은 개헌이다. 예. 우리가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논의의 또 다른 문제가 대통령 분권을 논의하는 개헌을 동시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이 보수 세력에서 더 크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참에 국민소환제나 의회 해산까지 그리고 대통령 분권까지 한데 묶어서 애초 5당이 합의했던 바대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혁만 논의할 게 아니라 개헌까지 같이 논의하자. 예.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말씀, 역시나 정답은 개헌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게 되면은 국민 소환제 도입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국민소환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부 광역의원이냐 지방의원에 따라 다른데 전체 유권자의 보통 한 10%에서 20%까지가 서명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기준이라면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구 유권자들의 서명을 20% 받는 게 무척 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서명할 정도로 국회의원이 평가를 잘못 받고 있다면 소환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고 위원장은 당연히 국민 소환제 도입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셨는데 법적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개헌까지 지금 패스트트랙 논의 중에 스톱을 하고 개헌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와중에 국민 소환제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 통해서 다당제 구조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국민 소환제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만 지금 성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두 분 다 국민 소환제의 도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